자, 그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최근에 효율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연결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오늘 배우셨던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요거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1번 정답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죠.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형성의 왜곡을 우리는 초래할 수 있죠. 정보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한다. 자, 또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자, 또 여기서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하면은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가격은 비탄력적일 때는 많이 하락을 하고,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하락을 하지. 요거 얘기죠, 지금.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미쳐. 이게 뭐죠? 비탄력적이야.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밑줄. 작을수록 커진다. 이 두 개가 포인트잖아요.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예, 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자, 여러분, 한번 어떤 용도로 이용되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다. 이게 비가역적이에요. 이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어떻게 돼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자,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죠. 법률적, 제도적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격에 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또는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자, 뭐에서? 부동성의 특성이죠. 자, 부동성의 특성에서 국지적, 예, 오늘 배우셨던 국지적 또는 무슨 시장? 지역 시장을 형성하지.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또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은밀성,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니까 뭐 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왜 틀렸냐면요. 거기서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요거, 아까 우리 배울 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과대평가된,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3번 정답.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안전 경쟁 시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비표준화를 가져오죠. 또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라면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할당 효율적 시장,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진입 장벽, 이런 가격이 비싸거든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또 뭐다?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왜? 가격이 뭐 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고가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입 장벽의 존재가 나오지. 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 시장의 분화. 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를 얻을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여러분 강성,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모두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4번 정답. 5번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 법률적 제한이 많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하여튼 법적 제한이 많으면 왜곡됩니다. 자, 4번 틀린 것.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면 안 돼요. 공매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해서 틀린 지문 1번 정답. 자, 2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유형이나 규모, 또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 부분 시장이 존재하죠. 시장의 분화로 하위 시장이 존재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죠.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 즉각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아까 요거죠.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해서 초과이윤이 없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5번 질문은 3번 출제를 했어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 우리가 가정 중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정보. 자,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을 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여러분, 과거의 자료를 분석을 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있다 하면 안 돼. 없다. 맨 끝에 획득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려요. 여러분, 과거의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인데,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4번 정답.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념이고요. 그 뒤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하여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자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6번, 7번이 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2년이에요. 자, 여러분이 6번 문제 한번 봅니다.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거기에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밑줄 1년 후입니다.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그럼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60%. 예상 가격은 8억 8천. 자,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신역사가 들어섰을 경우에 8억 얼마냐면 8천만 원.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6억 6천만 원. 자, 들어설 쓸 경우에 우리는 확률은 40%,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60%. 그러면 얼마죠? 8억 8천에 0.4 곱하고 6억 6천 0.6 곱해서 더해주면 나오겠죠. 이 금액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할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더해준 금액이 여기 나오겠죠.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분자예요. 그럼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인데 요구수익률이 몇 프로? 10%. 0.1이고 1년 후죠. 1년 후에 돈이 현재 얼마냐? 1승. 2년 후면요, 제곱. 2년 후. 그럼 오른쪽 문제는 2년 후니까 뭐? 제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1.1. 1.1로 우선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7억. 우리가 4,800만 원을 1.1로 나눴더니 얼마 나오죠? 6억 8천만 원. 네, 6억 8천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번은 뭐 해서? 확실성 하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또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뭐 했다? 입수했다.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뭐 100%는 1. 그럼 요건 얼마?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0%죠? 그러면 6억 6천만 원은 0%. 0 곱해나만 하니까 이걸 8억 8천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는 얼마? 또 1 플러스 0.1에 또 1승. 8억 8천을 우리는 1.1로 나누니까 8억 원. 8억 8천을 1.1로 나누면 8억 원.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자,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인 우리는 바로 8억 원에서 뭐를 빼냐?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를 빼면 얼마? 8억에서 6억 8천 빼니까 얼마?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이런 유형의 문제죠. 여기 29회 나왔고 25회 냈거든요. 원래 32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7번 문제 2년 후는 29회 냈기 때문에 만약 나오면 1년 후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3년까지는 안 내요. 2년 후.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세 문제가 다 누구의 문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만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하나만 구해 보면 되죠. A 도시,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 도시 인구는 얼마다? 5만 명. 자, A는 5만 명, B는 이렇게 10만 명, 이렇게 크기가 달라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여기인데 여기에 분기점인 C야, C.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 5km. 여기는 10km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C도시 인구는 얼마냐? 3만 명. 이 3만 명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고 나머지는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아직 우리 거기 보면은 단 C 도시의 모든 인구는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함. 제약 조건이 없거든요. 다음에 시험할 때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C 도시 인구 3만 명 중 80%만 A 도시, B 도시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제약 조건. 예? 지금은 제약 조건이 없어요. 자, 그러면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에 대해서 몇 명 가면 나머지 상대적으로 몇 명 가느냐. 상대적일 때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가요. 자, 그럼 A 도시는 소매 인력의 법칙 뭐? A 도시 인구 5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 요걸 수식을 이렇게 쓰면 이제 계산이 돼요. 항상 이 수식을 쓸 줄 알면. 그러면 이제 계산은 요 두 개 곱한 건 우리가 내항의 곱이라고 해요. 이건 분모. 5의 제곱은 25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고 10의 제곱 얼마? 100 곱하기 5만 명은 분자로 가요. 여기 얼마죠? 2분의 1. 요거 약분하면 4. 그러면은 1분의 2지. 자, 그러면 요것을 비례식으로 가면요. A 대 B는 2 대 1. 그러면 A 도시로는 몇만 명? C 도시에 3만 명이 얼마 가느냐? C 도시에 3만 명이 2 플러스 1 전체 2 플러스 1 전체 3에서 A는 1을 차지하고 B는 전체 3에서 B는 1을 차지한다. 얼마? 2만 명은 A로 가고 나머지 1만 명은 B로 갑니다. 4번 정답. 자, 문제 푸는 건 다 똑같아요. 이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 앞에 9번, 8번, 9번, 10번이 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내일 이제 계산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원래.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중심지 개념이 나오죠.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이 되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을 중심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나오죠. 자,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우리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니라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공급을 합니다. 1이 아니라 뭐다?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니은은 틀린 지문. 자, 세 번째, 최소 요구치가 나오죠.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고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최소 요구치 범위를 보면은 이 판매자, 중심지에 있는 점포 판매자가 정상 이윤은 뭐죠?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이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 거리를 최소 요구치의 뭐다?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아까 우리 배웠을 때 중심지가 어떻게 돼요? 중심지가 요거잖아요. 중심지에서 고객이 존재하는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재화의 도달 범위. 여기에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게 해서 우린 최소한의 고객 수를 나타내는 요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인데, 문제는 여기서 요 초록색 선 있죠? 요 밖에서까지 고객이 오면은 이윤이 있는 거야. 요까지가 뭐다? 요까지서 파란 선에서 여기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 고객이 더 먼 쪽에서 오면은 이제 초과 이윤이 오는 거지. 그건 뭔지 알겠죠? 정상 이윤. 정상 이윤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12번.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자, 상권의 규모, 범위, 매출액 얼마, 시장 점유율 얼마, 매출액 얼마, 이용 고객 수 몇 명,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모형의 공간 마찰 개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 쇼핑하고 있는 물건의 특성, 뭐 편의품이냐, 선매품이냐,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얼마로 하면? 2라고 가정하면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모형이 적용되기 전에 먼저 뭐가 정해져야 된다? 공간 마찰 개수가 정해져야 하고, 교통 조건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공간 마찰 개수는 커지죠. 교통 조건이 어떻게 돼? 양호할수록 마찰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네? 자, 전문품점인 경우에는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보다 공간 마찰 개수는 크다 하면 안 돼요. 작죠. 왜냐? 전문품을 사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어도 가야 되는 거고, 일상 생활용품을 사는데 먼 곳까지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14번 문제, 계산 문제 똑같은 건데 하나 풀어봅시다. 우리가 14번 문제를 한번 풀게요. 자,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 몇 명? 4,000명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 월 추정 매출을 구하라. 자, 13, 14가 뭐 다 같은 계산 문제인데, 할인점 A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요.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시장 점유율.
할인점 A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이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럼 분모는 여러분 내 점포 전체에서 얼마냐? 분모는 전체. 근데 전체인데 점포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3개가 있네요. 할인점 A는 얼마?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매장 면적에 거기 박스 안에 공간 마찰 개수 2죠. 2면 중력 모형을 적용해서 매장 면적에 비례. 얼마? A 500에 비례. B는 300에 비례. C는 450에 비례. 그리고 거리. X지역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얼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 여기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A. 자, 그러면 얼마죠? 25죠. 그럼 위에 20이네요. 500을 20으로 나눠주면 자, 여기는 얼마? 300을 100으로 10에 100으로 나눠주면 3. 요 225. 15의 제곱은 225예요. 그럼 450을 225로 나누면 2. 그럼 20, 5분의 20 돼서요. 5분의 4입니다. 퍼센트로 가야 되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80%가 우선 나왔어요. 방문할 확률은. 그럼 이제 매출액을 구하려면요. 뭐를 구해야 되면 이용객수를 구해야 돼. 자, 우선 할인점 A를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이용객수는 얼마냐? X지역의 주민 4,000명의 80%를 이용을 하니까 3,200명이 되겠죠. 그럼 이제 월 추정 매출액은 얼마냐? 지금 3,200명을 이용하는데 한 명당 지금 1인당 얼마? 35만 원이다. 35만 원. 한 명당. 그러니까 얼마? 3,200에 35만 원을 곱해주면은 거기 11억 2천만 원이 나오겠네. 2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돼? 먼저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용객수, 월 추정 매출액 순서로. 그래서 제일 먼저 허프 문제가 나오면은 시장 점유율부터 구해야 답이 나옵니다. 항상 시장 점유율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허프는 28회 출제했고요. 레일리는 24회, 5회, 7회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레일리는 아직 최근에 안 냈다 보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은 허프보다는 레일리를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계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레일리 아니면 허프. 구하는 방법만 확인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 크기인 인구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 비례 반비례를 바꿨어요.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하여튼 거리 제곱이 나오면 반비례입니다. 1번 정답. 자, 알프레드 베버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뭘로? 최적 입지가 된다고 봤다.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베버는. 그래서 여러분 알프레드 베버는 항상 비용이 뭐가 된다? 최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비용은 생산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이에요?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 공급 둘 중에. 비용은 공급이죠, 공급. 자, 3번.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뭐 했다? 수정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게 누구 이론? 컨버스.
수정한 겁니다.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 몇 개냐 수,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당 점포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5번은 중심지의 계층성이야. 5번 지문은 뭐다? 중심지의 계층성. 우리 중심지의 계층성에 따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는 서로 다른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를 다 가져. 그러니까 5번은 중심지의 계층성에 대한 설명.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합리적 경제인은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 생산자는 당연히 이윤 극대화죠. 이윤 극대를 추구하는 생산자를 말합니다. 자,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 공장의 뭘로? 입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업의 입지 요인을 크게 세 가지 보죠. 수송비, 인건비가 노동비죠. 직접 이익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를 강조한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합니다. 수송비 4번 지문이 정답인데, 하여튼 여러분 수송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인데, 여러분 수송비와 관련해서 여러분 배운 게 있죠. 우리는 원료 지수에 따라서 원재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에서 뭐가 본다? 우리는 원료 지향형 산업, 시장 지향형 산업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노동비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노동비도 뭐가 돼요? 이거는 최소가 돼야 돼. 여기서 나온 게 노동, 어떻게 돼? 지향형 산업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직접 지향형 산업은 여기서 나오죠. 직접 여기선 직접 지향형 산업이 여기서 나오죠.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고. 근데 이것은 이익이잖아요. 이익은 뭐가 돼? 최소, 최대. 네, 이건 최대를 봐야지. 요거. 이익은 최대. 틀린 지문은 4번. 5번은 등비용선의 개념.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꾼다. 자, 여러분이 베버의 입지 삼각형에서 안에가 우리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이 요 P점에서 이 지점으로 P' 이 지점으로 입지를 이렇게 바꾸면은 수송비가 달라지겠죠.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뭐다? 수송비,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 여기 입지를 바꿨을 때 수송비가 이제 달라지니까 이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등비용선, 비용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등은 같을 등자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곡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은 입지 개수인데 17, 18번이 다 입지 개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7번 입지 개수는 어떤 개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되느냐. 그래서 분모는 뭘로? 전국. 분모는 전국. 분자는 특정 어떤 지역.
자, 그래서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의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분모는 항상 이러고죠. 전국 전체 전국 I 산업 Z 지역 전체 Z 지역 I 산업 표에서 요걸 숫자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7번 문제는 거기에 A 지역 X 산업의 LQ는 자, 그리고 또 B 지역 Y 산업의 LQ를 묻는 거죠. 자, 전국 전체는 얼마? 맨 오른쪽과 맨 밑에 만나는 4배. 전국 전체는 4배. 자, 그리고 전국의 X 산업은 맨 오른쪽 보세요. 전국의 X 산업 240, 전국의 Y 산업은 160 이렇게 나와요. Y 산업. 자, 그러면 이제 A 지역. 자, A 지역 두 번째 칸 전체 200. B 지역 전체도 200. A 지역의 X 산업은 얼마? 100. B 지역의 Y 산업은 60. 숫자. 표에서. 그러면 이건 얼마죠? 4, 6, 10분의 6이네요. 예? 그럼 여기는 2분의 1. 그럼 얼마가 돼? 여기는 5분의 3이니까 6분의 5. 약 0.83 정도. 6분의 5니까. 요거는 또 5분의 아니지. 10분의 8, 5, 40. 8의 10, 5분의 2. 요거는 공 하나 없어지는 게 10분의 3. 그럼 20분의 15. 5분의 20분의 15. 5, 4, 20, 5, 3, 15. 0.75.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 여러분 입지계수가 2년 전에 나왔거든요. 27회 시험에 냈고 30회. 그래서 원래 나올 수도 있을런가 모르겠네. 자, 18번 문제. 이런 것은요, 계산을 좀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대. X 산업 일직에서 1보다 1을 초과하는 도시. 자, 전국, 요거는요, 4개를 다 구해야 되거든요. A, B, C, D 다 구해야 되는데, LQ는요, 분모는 얼마? 전국 전체 얼마 나왔어요? 6,250. 6,250에, 우리 X 산업은 얼마? 3,350. 요것만 계산 빨리 해보면 돼. 3,350을요, 6,250으로 나눠주면, 요 분모는 다 뭐하다? 다 똑같아. 분모는 전부 다 뭐해? 똑같지. 아,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값은 다 뭐? 요거 계산한 거 다 들어오면 되지. 되겠죠? 하나만 빨리 계산하면은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만 찾으면 되지. A는 얼마? 이제 A는 거기 1000에 400. 1000에 400이니까 0.4야. 그러니까 요 0.4를 밑에 나눠 봐야지. 그러면 이제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확인되지. 자, 그리고 거기에 이번은 2000에 얼마? 1200. 2000에 이번은 1200이니까 1000에 600이니까 0.6. 또 이제 또 요걸 분모로 나눠보면 되지. 0.6을 이런 식으로. C는 1150에 650. D는 2100에 1100.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나눠버리면 되지. 그래서 값 비교할 때 1보다 큰 거 찾아라.
큰 거 찾았다 얼마? B, C 요게 나온다는 거죠. A, D는 1보다 작은 값. 그래서 요거는요 계산을 할 때 요령 갖고 좀 해야 돼.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요건 하나 구해놓고 분자만 빨리 이제 계산. 또 계산 안 해도 돼. 요거만 구하면 여기 얼마 나와요? 여기 얼마? 6253 여기 얼마 나와요? 지금 나눠보면 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비교해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0.5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얼마? 0.5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죠? 그럼 여기 1보다 작은 값이지. 계산 안 해도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자, 우선 입지계수는 항상 어느 공식?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공식. 자, 19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고른 것, 연결하는 문제네요. 기억 볼까요?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한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가가 나와야 돼요. 기억은 니은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대해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 것. 누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 나오면 중심지 이론이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 점포 입지 원칙을 나타내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3번 정답. 연결시키는 문제. 키워드만 알시면은 우리가 되는 문제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없다. 교통의 발달, 소득 증가 다 관계있어요.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수록, 교통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 주거지는 외곽으로 어떻게 돼요?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버제스는 도시 성장 분화, 도시 성장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우리가 확대되면서 교통망이 나오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교통망이 나오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친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자, 여러분 친입, 천위 이것은 무슨 용어야? 생태학적인 용어야. 그래서 친입, 우리가 천위, 예? 우리가 이런 용어, 경쟁 이런 용어는 무슨 용어? 생태학적 용어.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무슨 측면에서? 그래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4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게 틀렸죠. 자, 중심 업무 지구가 우리가 핵심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밀려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는 두 번째 이거. 그 다음에 저소득 주택지구, 고소득 주택지구. 고소득이 점이지대, 고소득 더 멀리 있죠.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통근자 지대. 5개입니다. 요 최초니까 순서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점이지대 요거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5번 다 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죠. 뭐가 생긴다? 부도심이 생기잖아요.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 전문화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네요. 요즘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자체에서 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도시 내부 구조, 입지, 지대 세 개를 연결해서 또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 시험은 박스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에 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을 묻는데, 자,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이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누구의 이론? 넬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니은 이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친히 경쟁 천위의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 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하는 것은 누구의 이론? 우리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교통망이 나오면 호이트예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 선형이 부채꼴 모양이에요.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의 접근성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며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망 부채꼴 모양이 나오면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자, 네 번째,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핵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핵심이 여러 개 나오면 다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몇 개의 분리된 중심, 밑줄은 몇 개의 분리된 중심,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개념이죠. 키워드 되는 개념.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강의하고, 우리 이론은 이제 다음 주에 입지계수부터 할 차례죠. 이론이. 그래서 입지계수,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지대 이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론 이제 들어가잖아요. 다음 주에 이론 배우면은 또 문제가 좀 쉽게 또 빨리 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